네,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금요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내일은 BTS가 오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은 하루 앞당겨서 이준석 대표가 왔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오는 날.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왔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오면 악수나 봐. 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자, 역시 뭐 이준석 대표가 오니까 많은 사람이 안 왔네요. 근데 아직 안 오셨나? 예. 네, 네. 더 모셔야겠네. 네. 예. 자, 예전만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저희가 뭐 당세가 이렇게 뭐 위축되는 시기라 가지고.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 갑자기 또 왜? 예. 눈빛이 흔들려요, 왜? 갑자기.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지금 겁니다 지금. 예. 그래요. 예. 나 빼놓고 그렇게 마시면 안 돼요. 어제 모 언론사 간부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예, 이 대한민국 걱정을 너무 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까? 예. 생각해 보니까 예. 우리가 저녁 때 만난 게 한 2년 반이 넘었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렇게 소원할 수가 있습니까? 제 잘못입니다 모든 네. 것은. 네.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예. 저녁을 약속을 잘 안 하니까 예. 한번 저녁 예. 약속을 제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약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래놓고 또 약속 안 하고 갈 거죠. 요즘 뭐 그 음주 과잉 플러스 약간 업무 과잉 때문에. 진짜. 그래요. 간을 어떻게 해야지. 이게. 그래요. 예. 약속 잡고 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이 소프트웨어를 단기간에 개발해 성과를 이루는 예. 더 해커톤 예. 대회에 출전하신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쪽으로는 완전히 문외한이에요. 이 해커톤이란 게 뭐 한 사람들 한 하루 이틀 가둬놓고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라. 가둬놔요 또? 네, 그 승부 보는 뭐 물리적으로 가두는 건 아니고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승부를 보는 건데 저도 이제 대학교 때나 이럴 때 나가봤지 지금 한 20년 만에 나가는 거거든요.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 오랜만에 또 요즘 또 AI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중고 신인 개발자들 약간 이런 사람들이 다시 화랑이고 가서 한 한두 명 저희가 또 당에 채용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또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러 갑니다. 네.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요즘 저희 당에 이제 개발자가 2명 있는데 네. 개발자를 한 4-5명까지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네. 우리 당원들이 내주신 당비로 저희는 개발자를 채용해가지고 많은 걸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참가자도 꽤 있고요. 예. 총 상금도 상금은 별로 안 되네요. 여기 막 나오시는 분 저 빼고는 전부 다 막 토스 창업자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 연봉 엄청 쓸 텐데. 그분들과 그러니까 이게 그 흑백 요리사처럼 약간 팀 짜서 하는 건데 네. 저희가 좀 그 숨은 고수를 찾아내기 해가지고 숨은 고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네. 숨은 고수와 기억신당 올까요? 옵니다. 돈을 또 이렇게 또 저희는 합리적으로 지급하면 옵니다. 예. 꽁으로 사람 쓰려 그러면은 공짜 좋아하면 뭐 된다고. 예. 그래요? 공짜 좋아하면 신체에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합리적인 가격에. 예전에 그 속담 같은 거고 그냥 막 그런 거니까요. 맞죠? 너무 공짜 좋아하면은 그 신체에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 그건 과학적 인과관계는 특별히 없습니다. 없겠죠. 요즘은 약도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예. 그래요. 쑥 들어오니까 갑자기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자, 아침에 속보가 하나 떴는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장경태 의원, 민주당 장경태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경태 의원을 모릅니다. 저는 다 아주 잘합니다. 잘 알죠. 예전에 백수 시절 할 때부터 잘합니다. 이 장경태 의원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를 못하고 아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TV조선에서 장경태 의원 관련된 혐의, 성추행 혐의 관련된 단독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는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경찰에다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했는데 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고 결과가 어제 바로 나왔죠. 나와가지고요. 자, 성추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고 2차 가해가 또 혐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좀 추가 보완 주사를 하면서 보완 주사
보완 수사 요구를 해달라는 취지로 해서 이것도 송치 의견입니다. 이게 민주당에 보면 그리고 의원들 중에 보면은 뭐 그 사실 피해 여성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랬던 의원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박원순 시장 건 때도 그 피해 호소인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가해성 발언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사실 이런 상황만 발생하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계속 이런 2차 가해성 발언들이 나오는 거는 뭐 좀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자, 장경태 의원의 개인의 이 부분 일탈, 개인의 잘못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예.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장경태 의원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장경태 의원이 같은 의원이라고 예.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법사위나 다른 곳에서 자, 장경태 의원을 이렇게 좀 감싸는 듯한 언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던 의원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물타기 하려고 뭐 이준석이 그 술자리에 동석해가지고 뭐 이걸 보고도 아무 일 없 이런 식으로 막 허위 사실을 지어내던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죠. 그분들 이제 법적 조치를 했는데 사실 이런 사안에 있어가지고는 뭐 피해자는 당연히 신원이 보호가 되겠지만은 그 피해자를 지목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에 대한 추측을 하는 행위도 좀 자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해자로 지금 되어 있는 장경태 의원이 그 기자들한테 너무 편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예, 그 부분도 기자들이 좀 그래서 여의도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들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섬뜩하겠다. 하나는 이제 재선 의원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기자들한테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묘사를 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건 기분이 나쁠 것 같다라는 말을 오히려 그 말을 들은 기자가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이게 일단락 됐으니까 저는 좀 여기에 맞는 민주당과 장경태 의원의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장경태 의원을 옹호하고자 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던 의원들이나 정치인에 대한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그 수사라든가 뭐 관련된 고소 고발이 들어갔다면 그 부분도 한 번 더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형사 사건 이런 데 있어서 입을 이제 말을 하는 게 매번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장경태 의원 건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또 결론 난 거로는 이제 명태균 것만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그 옛날에 이제 윤지호 씨 가지고 이제 대단한 그 공익 제보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려다가 망신 샀잖아요. 그렇죠. 사기당했잖아요, 그냥 윤지호 씨한테.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그 명태균 사건도 재판을 보고 나가지고 아니 왜 명태균은 처벌 안 됐냐? 그거는 그러면 명태균에 대한 증언자였던 강혜경이 거짓말을 다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니면 과장을 했거나. 근데 그 강혜경이라는 사람을 또 이제 공익 제보자 만들어가지고 장사 오래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과장이나 허위 사실에 낚이느냐? 는 딱 한 가지예요. 멍청하거나 두 번째는 알면서 이걸 다 계속 이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은 과장이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도 계속 끌어들여 가지고 사용하는 게 민주당이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에서 문제의식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양심이 있으면. 국민의힘 일부도 그랬습니다. 네.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연관성을 부각시키면서 그러니까 홍매화 논란을 계속 더 키웠죠. 그러니까 홍매화도 제가 지금 봐서 뭐 웃기는 게 지리산 전체가 홍매화 축제를 해요. 거기 가서 조계종절인데 무슨 주술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조계종절이에요. 칠불사. 그 스님도 조계종 스님이고요. 가가지고 매화는 또 거기다 그 지리산 전체 매화 축제하고 있는 그 나무예요. 근데 이걸 무슨 뭐 밑에 뭐 5만 원짜리 묻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가 희화화되면 안 되는 건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자, 장경태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요. 쭉 내려와서 뭐 다 읽어드릴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뭐냐면 내란 세력이 꿈틀할 빌미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 그리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혐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기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재판을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될
죄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결정이 나겠죠. 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란 세력의 꿈틀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겠고.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최대한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내란 세력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내란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민주당도 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 비상 징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 뭐 탈당을 한 상황이라 가지고 예. 어떻게 할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탈당을 한 뒤에도 이제 민주당이 징계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이게 정청래 대표가 한 다음에 그런 거를 좀 강선우, 김경살이나 이런 데서도 하려고 했던 그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장경태 의원은 정청래 의원과 정말 가깝다는 거죠. 가깝죠. 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원래 정청래 대표가 되자마자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그 좋은 보직을 받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약간 꼬인 거죠.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했던 걸 이제 본인의 신복격인 장경태 의원한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제 장경태 의원은 이제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이 이후의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정선거 토론 지난번에 예.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먼저 나오셨다가 그 다음에 부산 또 가셨다가 네, 예. 다시 올라오셔서 예. 토론까지 하셨는데 새벽까지 예, 예. 하느라고 1대4였죠. 그렇죠. 1대4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많으셨어요. 자, 부정선거 토론 이후에 개혁신당에서 부정선거 팩트체크 사이트도 열었는데 거기 보면 57건 중에 94%가 거짓이라고 하는데 사이트 오픈 후에 주변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다 보고 어차피 그 사이트 들어오실 분 정도면 성의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면은 역시나 거짓말을 또 왕창 늘어놓고 왔구나 이런 거를 아시게 된 거고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결국에는 그날 보면은 카르텔하고 매수 논리밖에 없거든요. 카르텔, 예. 매수. 예, 그래서 네. 이제 희대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카르텔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보고 계셨으면 아마 한 장을 노리시겠죠. 여기저기 다 엮이시네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됐는데 네. 그분이 이제 민주당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선거 카르텔이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논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르텔 논리랑 매수 논리가 매번 갈 수밖에 없는 게 논리적으로 풀리지 않는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그 사람 매수된 거야.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 논리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매수한 단위가 우리 보통 스파이 기관에서 예를 들어 국정원이나 CIA가 가도요. 누굴 매수하면은 한 키가 되는 사람 한두 명을 매수하지. 이 사람들은 지금 논리가 안 되니까 통으로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정사업본부 이런 걸 통으로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정사업본부에 우체부 하시는 분이 10만 명이 넘을 텐데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를 통으로 매수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왜 하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과방이니까 저희 의원실에 우정사업본부의 관계자분들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카르텔에서 오셨군요 했더니 본인들 웃더라고요. 예, 이 부정선 카르텔에서 오셨군요 그랬더니 본인들 그거 다 봤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정선거 논리에서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엔 모든 사람이 매수됐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뭐 개별 증거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그냥 그리고 우리 그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 있으면 가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요. 선관위 직원이 몇 명이나 되냐면요. 한 3,000명 됩니다. 그렇죠. 선관위 3,000명이고 전국에 투표소가 얼마냐? 15,000개 정도 됩니다. 다 못 가죠. 다 못 갈 뿐더러 그 선관위는 그래도 선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집단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소에 가면 앉아 있는 분들이 선관위가 아니라 뭐 학교 선생, 뭐 동사무소, 뭐 주민센터 공무원, 아니면 공공기관 직원 이런 분들이 하루 알바 뛰러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선거에 대한 그런 교만해가 내보내는 건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하다 보면 뭐 숫자를 잘못 적을 수도 있고 뭐 이거 하다 보면 뭐 잘못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교정되는 게 또 2단계에 있는 거고 전부 다. 다 그런 게 체크되도록 있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데 그런 거 딱 하루 알바 뛰러 온 분들이 한 실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 부정선거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거 다 그 보면은 뭐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은 뭐 그냥 알바 뛰러 온 분들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논리가 얼마나 허접한지는 이제 계속 드러나는 거죠. 권경현님께서 10만 원의 슈퍼챗을 보내시면서 이준석 대표님의 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요 성남총각님은 네. 이거 장난으로 하신 것 같은데 네. 무소속 장경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의 연대를 응원합니다. 장한연대 화이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원내 정당으로 만약 창당을 할 거면은 몇 명 농담이시네. 없습니다 무소속 시장에 지금.
예,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최혁진 의원인가요? 그분하고 또 몇 명 없습니다. 김종민 의원님하고 무소식시장에. 자, 농담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창당할 때는요 별 생각 다 듭니다. 저도 창당해봤지만은 그 무소속 의원들을 다 맨날 파악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보면은 창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이거는. 며칠 전에 이낙연 대표가 여기 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님은 창당해서 실패하신 케이스고 같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완고하시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같이 했잖아요. 네, 완고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토론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까? 제가 8시간을 다 볼 수는 없어가지고 저도 힘들어서. 근데 2차 토론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근데 전환길 강사가 우리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2차 토론 도망가 비겁한 X 그러니 지지율이 1%야라고 맹폭을 날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뭐 전환길 씨가 이제 저희 공보 담당하는 그 사무처 담당에게 뭐 2차 토론하자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네, 그래가 제가 뭐 할 수 있다. 근데 뭐 바쁜 일 좀만 해놓고 하면 된다. 그리고 2차 토론에서는 펜앤마이크 거기만 중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혁신당 채널로도 중계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그 채널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그 AI 팩트 체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헛소리하는 거 자동으로 이제 띄울 수 있게. 왜냐면 이제 토론하니까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옆에 띄워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프로젝트?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그분이 또 하필이면 또 본인이 계속 이력을 뭐 조선일보 출신이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조선일보에서 옛날에 NK 조선이라고 짧게 무슨 뭐 약간 특별 그런 팀 같은 걸 만들었나 봐요. 거기에 잠깐 계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왜냐면 제가 그 다음에 조선일보 실제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아니 그분은 어떻게 조선일보 나왔던데 그래요 그랬더니만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NK 조선이라는 데서 이름이 좀 흔해가지고. 예. 팀장님으로 많이 불리죠. 어떻게 여기서 2차 토론은 어떻게 가능성은? 저는 뭐 해놓고 저희가 팩트체크 시스템 돌리면서 그거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면 근데 저는 지난번에 한 거 다 거짓말인데 뭘 또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자, 개헌 관련돼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NO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는 개헌 관련해 가지고 개헌안 발의까지 긍정 검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개헌안 관련된 내용이 뭐 권력구조 개편 이런 건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이번에 그 우원식 의장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개헌이라는 거는 이게 30-40년만 한 번씩 되는 이런 딱딱한 헌법이 아니라 저는 좀 연성 헌법화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인데 개헌하려면 무슨 공화국이 바뀌고 이런 것처럼 매번 해서야 저는 그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번에 우원식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로는 첫째로는 그 계엄과 관련된 헌법을 조항을 좀 손봐야 된다. 그게 계엄 조항. 그러니까 계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 하고 국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된 것을 본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으려고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방 분권, 지방 자치에 대한 내용을 좀 보강하자. 뭐 이 정도는 저는 공감한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이제 5.18이나 아니면 부마항쟁이나 여러 가지 넣자라고 하는 건데 내용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제가 우원식 의장님께 말씀드린 거 그래서 발의 자체는 공감할 수 있는데 헌법을 일방 처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아무리 국민의힘이 미워도 헌법은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개혁신당 우선 발의까지는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데 일방 처리에는 저희가 협조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차피 그 인원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7, 8명, 9명 정도는 그 표가 와야 실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 처리는 절대 안 된다. 일방 처리가 안 되겠죠. 근데 요즘 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삐딱선 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모계 인사들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약간 민주화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탄핵 때도 아닌데 뭘 그렇게 공짜 좋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대표님. 네네. 속담일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수 진영에서 제기된 또 이렇게 연대 이야기가 있는데 요 얘기가 조선일보 또 양주필님께서 말씀도 먼저 하셨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멘토 역할을 좀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좀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죠. 조갑재 선생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은 뭐 순서에 따라 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오이한 연대라고 하기도 하고 나이로 순서 보면 오한이 연대라고 하는데 보통 오이한 연대 그 이렇게 양상훈 주필이 오이한이라고 이제 써서 이제 먼저 쓰셨는데 네. 그 때문에 그걸 보고 어느 측에서 이제 강력 항의를 했다 그래요. 항의를 했다고요? 예, 그래서 그게 그 팀 수준입니다. 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냥 가나다 순이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카나다 순위로 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냥 뭐 배지 순, 그것 때문에 그 굉장히 불쾌했다는 얘기를 듣고 현역 순 그게, 뭐 그게 그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연대를 맞득치 않아 한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러면 하여튼 그러니까 오이한 연대 있어야 할 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경우가 되게 이제 안타까운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뭐랄까요? 그 이상한데 자존심 세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있어서 안 되는 건데 지금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요 연대설이 나와서 한참 네. 시사 프로그램에서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눌 만한 이슈가 특별히 없을 때는 뭐 하나 나오면 계속 울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언론인들과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그냥 뭐 사석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거기서 어쨌든 저랑 오 시장님이야 뭘 지지고 볶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렇죠. 공통으로 굉장히 오 시장님과 저에게 공격적으로 그쪽에서 했다. 뭐냐면 옛날에 명태균 사건 터졌을 때 그 지금 그쪽에 방송 나와서 한 풍악을 울렸어요. 네, 오세훈 이준석 다 날아간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오 시장님이 절대 그 불쾌한 걸 잘 안 드러내시는 분인데 그렇죠. 한 번은 저랑 이제 사석에서 이제 좀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신 그 티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은 게 아니 저도 들을 정도면은 시장님도 그걸 들으신 모양인데 뭐 언론인들이 맨날 한 얘기 오 시장님이 뭐 속된 말로 날아가면 무슨 뭐 서울시장을 뭐 그쪽에 산다느니 그다음에 나중에는요 제가 이제 그 명태균 때문에 명태균 사건 때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저 압수수색하고 이랬을 때 네. 그때는 지금 앉아 있는 그 방송 나가는 그쪽 양반들이 풍악을 울리면서 가가지고 나중에는 그 인사가 동탄에 와가지고 뭐 부동산 민심을 살핀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제정신인가 싶었던 게 동탄은 부동산 규제 지역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근데 동탄에 와서 막 부동산 가가지고 부동산 민심을 살핀다 그래가지고 아니 멀쩡한 동탄에 왜 와서 저러는데 그때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풍악을 울리면서 이준석이가 뭐 명태균 때문에 날아가니까 뭐 거기에 민심을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정치 세력 간에 건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걸 막 건드리면서 누군가는 이제 예를 들어 정치 탄압성 수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 시장님은 내가 정치 탄압성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 해가지고 그거를 풍악을 울리면서 저렇게 해? 저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들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왜 싫어해요? 왜 같이 안 해요? 그러면은 딱 한 가지예요. 윤석열도 그 검찰식 공작 정치 이런 거에 그 눈을 뜬 사람이라 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쁜데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끼가 있는 것 같다. 검찰식 공작 정치. 그러니까 장예찬 전 기분이 좀 있다. 기운이 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맨날 그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본인이 이제 모 인사와 가까웠을 때 네. 자기한테 이준석 까달라고 뭐 내용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총선 전후에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항상 비유하는 사람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인데 저랑 김재원 최고위원은 동의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정말 개인적으로는 나쁜 사람이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적어도 비겁하진 않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기 이름 걸고 나쁜 소리 하고 하는 다닌 거 저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저도 제 이름 걸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끝없이 뭔가 이런 걸 하는 뒤에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이미지인 사람들하고 그래서 아예 접점을 안 만드는 게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인 거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준석 대표가 보시기에 그러면 장예찬 지금 현재 부원장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장예찬 전 원장이 주장하는 그 개인
그 개인과의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계보라고 생각하는 그 전체적인 하나의 개인이죠. 묶음의 그 개인이고 그 이론에 대한 주변인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뭐 언론사 있다 간부 있다 나와가지고 지금 천방지축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라고 예를 들어 옛날에 무슨 뭐 그 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 했을 때 저는 자제를 많이 시켰어요. 예. 뭐냐면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는 제 지지층에게 제가 그 비용적인 부담 안 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뭐 개혁신당에서 뭐 출마하는 사람들이 가이드북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희 인쇄 원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2-3천 원짜리 책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웬만하면 제가 뭐 후원금 달라 그래도 안 올리고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렇죠. 그 왜냐면은 정치하는 사람이 그 지지층한테 뭘 자꾸 부탁하고 하는 게 미안해서 그렇거든요. 뭐 지지층에서는 또 저한테 아 제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지만은 정치하는 사람이 그 부담을 주는 건 아닌 건데 저는 사실 굉장히 그런 것도 안 맞고 해가지고 저는 거리감 좀 느낍니다 많이. 자, 속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네. 개인적으로 들었던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다 얘기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뭐가 이렇게 당황스럽습니까? 아니 그 이렇게까지 쭉 다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기한 김에 더 해요 그러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조갑재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조금 이게 네. 좀 이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얘기가 네. 뭐냐면 이준석 대표 보고 동탄 임기 2년 반납하고 네. 경기도지사 큰 선거 장렬하게 나가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득보는 건 한동훈밖에 없는데요. 저도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게 연대라고 말을 하려면은 저의 이득과 오 시장님의 이득과 예를 들어 그분의 이득이 그 뭔가를 명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득이 뭐죠라는 거죠. 장렬하게 나와 싸워라 그러니까 꼭 이겨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득이 뭐냐인지가 명시되지 않은 이 연대라는 거는 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모 인사가 동탄 와가지고 이렇게 막 나대고 이런 것도 그 네, 활동. 예, 나댄 거죠 그거는 사전 적정에 나댄 거죠. 근데 나댄 것도 동탄 선거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선출직에 대한 걸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동탄 주민들이 원래 민주당 65% 찍던 동네인데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이준석을 42%를 뽑아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동탄 주민한테 계속 감사해야 될 일이고 거기서 성과를 내야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도 동탄 가면은 동탄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 이준석 대표는 나중에 재선을 도전할 거냐 아니면은 더 큰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동탄을 버릴 거냐 그러면은 저는요 제가 뭐 다 더 큰 도전한다 그러면 동탄 주민들이 아유 이제 일할 거 다 하셨으니까 이제 더 큰 거 하세요라고 하는 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지. 제가 만약에 그런 식의 그냥 동탄 버리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마 동탄이 인구가 그래도 한 1, 2신도 잡지 40만 되는데 40만 명이 안티를 달고 어떤 선거에 나가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40만 명이 욕하는 상황에서 그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동탄에 버스 노선 확충하는 것 때문에 계속 저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선거 나갈 때는요 딱 세 군데만 찝어가지고 고민했어요. 제가 원래 열심히 한 노원구에서 할 그쵸, 것이냐 노원. 아니면은 진짜 한번 대구? 대형 승부 보기 위해서 대구로 대구. 가가지고 진짜 보수 승부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젊은 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새로운 곳에 갈 것이냐 이 세 가지만 놓고 고민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조사도 돌려보고 하면서 했지만은 뭐 간보로 막 여기저기 대구에 다니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선거라는 건 본인의 가설을 입증하고 이렇게 본인이 그걸 증명하는 과정인데 제가 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세 가지의 명확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노원에서 상식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은 그때 하도 이 윤석열 쪽에 미친 사람들이 그 노원구의 초등학교 앞에까지 다 다니면서 뭐 이준석 성상납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풍악을 울리고 막 거의 그랬어요. 맨날 그 유튜버들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와가지고 막 마이크 초등학교 등교한 애들 앞에서 떠들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원 주민한테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여기에 몇 년 동안 거의 이렇게 막 계속 괴롭히게 해가지고 여기는 나갈 수가 없었던 거고 대구는 제가 그때 갈까 해가지고 그때 고민했던 데가 대구 북구였어요. 지금 우재준 의원 있는 곳.
네. 거기에 이제 갈까 고민했던 곳이었고, 그리고 동탄하고 여기 둘을 이제 고민한 거죠. 자, 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고 예. 그때 그 공영훈 전 후보하고 예. 한정민 전 후보 예. 그 참 3자 대결에서 좀 대단한 승리를 했죠. 예. 한정민 전 후보가 예. 저랑 또 인연이 있는데 네, 예. 결혼합니다. 오, 어. 뭘 보내드려야 되나? 결혼하는데 예. 그 당시에 취재왔던 인턴 기자를 만나서 오, 그 인턴 기자와 사랑에 빠져서 인턴 기자면 나이가 거의 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20대 초반일 텐데.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이 한정민- 차이가 조금 납니다. 한정민 씨가 저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 한정민 씨. 예.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KBS 로직 나와가지고 뭐 했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냥 그거는 그냥 뭐 키 크고 잘생겼으니까 당연히. 또 이거 호감을 또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장해찬 부원장이 최근에 오동석 연대설 뭐 이런 거 오동석 오이한 연대설 관련된 얘기를 쭉 이렇게 몇 분이 하셨잖아요. 조갑재 예. 대표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러면서 늙은이들이 제정신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좀 이게 논란이 됐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 부원장이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전에 뭐 네. 말씀해 주신 얘기랑 일맥상통한 얘기긴 한데 예.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네. 대표, 한동훈 전 대표를 각각 서울, 경기, 부산으로 분산 배치하는 시나리오를 두고 예. 결국 특정 인물을 살리기 위한 구조 아니냐. 네. 이건 불공정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사실 장해찬 부원장이 사실 뭐 이 표현한 거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너무 심한 말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적어도 특정 정치인의 그 무리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방금 전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제 페이스북 올린 거 봤더니만은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억울하다 올린 게 뭐냐면은 그 혹시 그 당원 게시판 사건 때 네. 그 68년생 한모 씨로 알려진 그분이 쓴 그라고 주장하는 68년생 한모 씨라고 주장하는 주장하는 그분이 쓴 글을 보면요. 네. 그냥 제가 이거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읽으면요. 네. 황우여 전 대표를 욕하기 위해 가지고 개수작하지 마라 늙은 탐욕자야. 늙은 황구 새끼야. 황우여 개 XX야. 용산에 한 자리 약속 받았냐. 개소리하지 마 늙은 탐욕 개들아. 그리고 뭐 늙은 X가 욕심부리지 마 신발 X야 뭐 이런 거.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 적어도 당원 게시판 사태 때 이 그 실체가 있었는지는 본인 부인하지만은 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자는 그 노인 비하는 디폴트입니다. 68년생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왜 68년생 한모 씨가 여기에 이런 걸 썼고 이것 때문에 징계된지는 저는 그거는 뭐 공개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 노인 비하 있어가지고는 그 모 정치인의 계보는 할 말이 없다. 이게 계속 파묘될 테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68년생입니다. 68년생, 73년생. 근데 그것도 제가 그 들어보니까 68년생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뭐 왜냐면 그게 그 저쪽 당무감사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안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장 상태죠. 68년생 모시라는 거는. 예. 자, 결국은 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자, 장 부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는 한 저보다 더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이준석 대표라고 방송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가 평소 방송 등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을 향해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다녔다. 아니 뭐 처음에 개혁신당이 민주당 계열 정당이라고 욕하고, 근데 뭐 저희 뭐 그때 그 처음에 당 출발할 때 뭐 정당 보조금을 뭐 해가 사기 창당이라고 사기 뭐 했다는 그랬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욕 바가지로 막 했죠.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하는 거는 이럴 줄 몰랐겠지 뭐 이런 거죠. 네. 예. 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사흘 다녔고요, 부산 구포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야구장까지 갔습니다. 그 최동원 네. 씨 그 유니폼까지 이름이 잡힌 유니폼까지 네. 입고 갔는데, 자 그걸 두고 이제 부산으로 정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방송 나올 때 여러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가 네.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보궐선거 출마 관련해 가지고 몇 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본인이 네. 한동훈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라면 개항 간다 그랬죠. 네. 근데 그 계양은 안 갈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뭐 봤을 때는 어느 쪽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구 수성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 보거든요. 대구 수성요. 그건 또 하나의 또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 대표님이 네. 뭐 시장 후보가 되시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참 그렇지만은 그 정치인은 항상 정치 평론가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정치인은 정치평론가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인즉슨 결기라던가 결기. 아니면 판을 읽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 평론가보다는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뭐 어디 결혼식장에 갔다가 거기에 그쪽 팀에 방송 많이 나오는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했는데 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래서 그 온 동네 적은 다 만들고 다니고 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만은 자기들도 이제 개항을 가든지 이런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까지나 말든지. 이제 와서요? 그러니까 까놔서 그 옵션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제가 황당한 게 개항이 선거가 확정되었을 때 그 벌써 1년 전에 확정된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개항이 확정됐을 때 그 우물을 팠으면 예를 들어 개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사진 한 장은 다 찍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예,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게 보수고 진보고 여서가 아니라 그래 대한민국에 이런 카드도 살아 있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지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다가 이제 뭐 했는데 저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자기들한테 굉장히 큰 족쇄가 될 거예요. 처음에 여러 가지 좋은 옵션들에 대해 가지고 택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 물리친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일 거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냐 대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 대표는 대구 수성이 그나마 나은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성. 근데 근데 거의 부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힘든데요. 대구의 민심을 예를 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절대 서문시장 가면 안 돼요. 서문시장이 선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수성구다, 달성군이다 그러면 수성구에 가가지고 거길 돌아다니면서 그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럼 구포시장은 북구니까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보려면은 내 지지층을 동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동탄 나갈 때 어떻게 결정했냐면요. 동탄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저랑 같이 수행하는 사람 하나만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동탄에 이제 그 롯데백화점 여기 한 바퀴 싹 돌고 호수공원 한 바퀴 싹 돌고 그때 찾아본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동탄 카페 보면 이준석이가 여기 왜 왔나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올리고 있거든요. 온다는 걸 알리지 않고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하냐, 나를 얼마나 알아보느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인사가 일부러 뒤에 따라오라 그랬어요. 어떤 거 같냐 분위기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지역구에 가서 민심을 보는 거지. 풍악을 울리면서 그 KTX 타고 내려오세요 해가지고 내 지지층 다 긁어모은 다음에 저도 동탄에 그렇게 모으려면 그때 몇백 명, 몇천 명 모을 수 있었죠 그때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거든요. 바이어스 낀다. 바이어스 심하게 끼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식이 그러니까 다른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저라면은 저는 공학도니까 그런 걸 굉장히 그 실험 설계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동탄은 제가 갔을 때 노원에서 제가 하도 이제 오래 활동했으니까 그렇죠. 노원이 민주당 한 55% 나오는 곳인데 동탄이 한 65% 나온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되게 말랑말랑한 연성 민주당 지지층이 많고 가보니까 여기는 또 이공계의 도시고 해가지고 괜찮구나라는 걸 제가 합리적인 판단해서 간 거지. 제가 풍악 올리면서 여기 쇼핑하고 다녔으면은요. 아유. 그래 다시 질문을 드리면 네. 지금 부산, 네. 대구 뭐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할 분위기인데 네. 윤희석 전 대변인이 나와서 제가 물어보니까 부산 쪽이 더 가능성이 더 큰 게 아닌가 싶다. 본인의 생각은 그렇게 그렇다. 하면 또 이제 적을 만드는 게 뭐냐면요. 그 기본 사항은 뭐냐면 북구는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부산 북구는? 왜요? 거기는 이제 가보면 알겠죠. 부산 북구는 굉장히 토착 밀착형이죠. 그렇죠. 그리고 부산 북구는 확실히 그러니까 서부산일수록 민주당세가 셉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낄 테고 예를 들어 민주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3파전의 구도는 4대 4대 2예요. 네. 4대 4대 2라는 거는 그 세 번째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을 제 케이스는 한정민 후보였고 그게 그 사람을 20% 밑으로 묶어야지만 40% 승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산 북구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의 기본 뭐냐면요. 이걸 20% 묶는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민주당이 40%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부산 북구는 민주당이 40%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기본 전제였고요. 심지어 계속 한 5번 선거가 40%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재수라는 인물 변수가 있긴 하지만은 충분히 40%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안 된다. 해운대 가면 그런데 민주당을 뭐 30%대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에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 박형준 시장이 공천을 못 받아야 주진우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또 열받는 게 누구냐면 박형준 시장이 현 시장이에요. 네. 아, 저 팀은 또 내가 또 잘못되기만 바라고 있는 팀이구나. 아, 또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뭘 하려 그러면 최대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조용히 하고 있던지 그리고 민심을 파악하려면 조용히 다니든지 해야 되는데 풍악을 울리면서 온 동네 적을 만들고 지금 박형준 시장 되게 싫어할걸요? 예, 박형준 시장이 이름만 나와도 싫어할걸요? 자신의 불행을 바라면서 거의 기우제 지낸 팀인데 그럴까요?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박형준 시장과 가까운 모 인사가 저한테 해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풍악을 울리면서 온 동네 가서 너 공천 받지 말아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좀 한번 판세를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두고 2번 정도 미루고 그 세 번째 등록을 했습니다. 자, 개혁신당은 우리 그 김정철 네. 변호사가 후보 등록했죠. 네. 자, 3파전 이 예상이 됩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막 민주당은 얼마 전에 어제 보니까 토론회도 하고 하는데 정원호 구청장을 집중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자 구도 시장 선거가 3자 구도로 갈지 아니면 양자 구도로 갈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양자 구도 가능성이 크죠, 사실. 저는 선거 때 나오는 루머들은 다 안 믿거든요. 음. 그 선거 때 나오는 거는 워낙 이제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한 그런 사실관계 확인 안 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일부러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왜 민주당 쪽에 있어요. 예. 제가 방송 가끔 나가니까 네가 떠들어라는 거겠지만은 제가 절대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정원호 구청장의 그런 루머라는 것.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떠넘긴다는 거는 민주당의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전 투구를 자기들이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 이전 투구가 세게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거기에 과열되면서 특히 어제는 이제 김재섭 의원이 얘기한 걸 보면 뭐 도이치모터스 네. 권오수 회장이란 분 유명하잖아요. 네. 그 아들분이랑 이제 뭐 정원호 구청장이랑 연관이 있고 도이치모터스가 그 성동구에 사옥을 짓고 하는데 뭐 특혜 받은 거 아니냐. 물론 본인은 사실 무근이라는 그 보도 자료를 냈고 해명을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 무근이다. 제가 들었던 민주당 쪽에서의 루머나 이런 것들이나 하는 거는 굉장히 개인사적이고 이런 것들은 저는 취급 안 하는데 이런 행정에 관한 부분, 뭐 실제로 거기에 그런 성동구 관할에서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는 충분히 논쟁적일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것들이 양쪽에서 같이 들어오면은 아마 정원호 구청장이라는 분이 좀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 왜냐면 오 시장님은 워낙 그 처음부터 공개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명태균 건 이런 것들 정도나 돼야지 이제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지만은 정원호라는 사람은 지금 백지장 같은 상태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 틈에서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어제 그 우리 김정철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우선 김정철 후보 키 큰 것 때문에 놀라고.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190이 넘습니다. 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여기 방송할 때하고는 전혀 딴 사람 같더라고요. 김정철 우리 후보가 굉장히 키가 크고 그리고 굉장히 자수성가형 모델이에요. 아, 그렇죠. 이 원래 전남 순천에서 이제 가족이 올라와가지고 어렵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법고시 보고 이러면서 또 강사 생활도 하면 돈도 벌어야 됐고 돈도 많이 벌었던데. 네, 돈도 벌어야 됐고 가수 이승철하고 아주 친하대요. 네. 그래서 이 연예인들하고 뭐 친분 있고 한 게 그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사람들하고 두루 이렇게 친하고 해가지고 저도 그 인맥들 만나보고 했는데 꽤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지금. 네. 그래가지고 저는 김정철 후보가 뭐 우선
지적인 능력이야 뭐 당연히 뛰어나고 우리 개혁신당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이제 또 역할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선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수 대표님,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경선을 좀 거쳐야 되는 거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정이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결정이 된다면 서울시만의 오세훈 서울 후보만의 선대위를 뭐 꾸리는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정철 후보 간의 단일화는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장동혁 대표와 관계 없는 오세훈 서울시만의 따로 선대위만의 선대위 차원에서의 근데 이 단일화 제안입니다. 연대론이라는 것의 본질은 항상 윈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연대 얘기한 사람인데 윈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네. 저는 김문수 후보랑 단일화해서 김문수 후보 되면 그냥 필패인데 그 단일화해서 이기는 사람이면은 그래도 뭐 상식적으로 이득을 보라고 했다 했으면 단일화해서 지는 사람 바보거든요. 지는 단일화를 하는 건 바보거든요. 지금 저는 서울시 선거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저 상태 속에서 오 시장님의 개인 경쟁과 관계없이 지는 단일화거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거는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는 단일화 할 이유가 없다. 상황이 좀 바뀌어서 네.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단계에서 이기는 단일화가 가능하겠다. 이기는 단일화 하려면 우리 김정철 후보가 될 수 있는 방향의 단일화가 뭐 우선이겠고 그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김정철 후보가 판단을 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지는 단일화라고 하고 지난 대선 때도 얼마나 황당했냐면요. 그 제가 김재원 의원 안 좋아하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김재원 의원 이 상대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예. 그래서 제가 뭐 누가 연락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김재원 의원 앉혀놓고 뭐 하는 거냐고. 예. 그 김재원 의원은 뭐 이준석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아닐 테고 나는 거기 뭐 얘기도 안 하겠다. 근데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가면 또 협박론 나올 거거든요. 네가 이렇게 한번 보수의 배신자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저한테는 그거. 뭐 지난번에도 나중에 가서 협박론으로 하더라고요. 대선 때 보니까 네가 이러면 영원히 보수의 뭐 배신자가 되고 이제 아니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면은 옛날에 윤리위로 저한테 알렸었냐고 뭐 그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협박 먹히지도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기는 단일화는 하냐고요. 이기는 단일화의 가능성이 이기면서 우리 김정철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그게 1순위고 공정한 룰이 있는지 봐야죠. 그거는 2순위는 예. 그래도 키 큰 사람이 나간다 이러면 할 수 있죠. 예. 키 큰 사람이 나간다는 해볼 수 있죠. 두 분 다 키는 크던데. 아 김정철 후보가 훨씬 큽니다. 알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남의 당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친정이었고 본인이 대표였었잖아요. 네. 거기서 쫓아내긴 했지만 그렇죠? 네. 그 쫓아냈던 사람들이 아직도 당에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요즘 들어서 참 볼 때마다 웃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연대하자고 그러면 참 답답하긴 하겠다. 맞죠? 네. 자, 충북, 대구, 뭐 공천 난립니다. 내정설 난리인데, 네. 자 대구만 딱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구 본인이 지금 대표거나 공관위원장이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대구요? 저는 대구는 사실 안정이 중요하거든요. 대구 선거가 이슈가 되지 않게 할 것 같아요. 그냥 경선하고 치울 것 같은데요. 경선하고 치울 것 자율 경선하게 하고 치울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만 사실상 자기들이 공천을 통해 가지고 그 권위를 세울 수 있다 보는 거죠. 다른 데는 뭐 지금 그 오세훈 시장으로 지금 뭐 이렇게 갈등 겪은 다음에 망신만 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 시장님한테 뭐 오 시장님 자르고 무슨 뭐 이렇게 할 것 같이 하다가 지금 제발 등록해 주세요 뭐 이거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건드릴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지금. 자, 민주당 얘기 잠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서 MBC 전 기자 장모 씨가 나와가지고 공소 취소 거래설 얘기해서 지금 한동안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네. 자, 어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친명계 한준호 의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마 그래서 경기도 출마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왔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장인수 기자의 이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논란이 촉발됐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대응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실망이었다라는 말씀 좀 어떤 드렸었고. 부분이 실망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 이거 방송은 보시긴 하셨고. 그럼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좀 해주셨으면은 오히려 좀 이런 논란이 더 커지지 않고 딱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자, 뭐 한준호 의원이 어제 뭐 나왔었는데, 자, 이 공소 취소 거래설,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전히 뭐 이재명 대통령 측이나 청와대 측이나 이 친명계 측에서는 김어준 책임론을 계속 거론하고 있고, 친청계 정청래 대표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딱 보면 장인수 전 기자를 고발을 해놓고 김어준 씨는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대충 어디에 방점이 찍힌 줄 알 수 있겠죠, 이거는. 그리고 사실 김어준 씨가 그 이제 아마겟돈 소위 말하는 다 터뜨리자가 되면은 이 김어준 씨가 소위 이쪽 진영에서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감당 안 되겠죠. 네. 옛날에 이분하고 짝짝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도 주장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큰 일들을 겪었을지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하고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김어준 씨가. 그런데도 본인이 출연을 해버렸어요. 출연을 해가지고 뭐 중수청 공수청 설치법 관련해가지고 이 검찰 개혁이라고 본인들은 부르지만 검찰 파괴 검찰 개편인데 2심 정심 얘기하면서 자 공소청 중수청 이거 없애는 뭐 대폭 권한을 없애는 거는 대통령 청와대의 뜻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서 굉장히 말이 더 꼬이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그런데 뭐 이 어차피 민주당이 하는 사법개혁이니 검찰개혁 이런 거는 이제 실제 사례에 대입해 보면 이번 특사경 없앤다는 것,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없앤다는 것도 그렇고 한 1, 2년 지나면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경찰도 지난번에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일선 경찰들이 인력 증원은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들이 이런 만약 이런 걸 하려 그러면은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수사 주체에 굉장히 그 법률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많이 확충하는 것부터 해놓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툭 그냥 그 이 새로운 신설 조직만 진짜 애만 나와서 던져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저는 이거는 문제 터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또 바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거 조폭 연루소 관련돼 가지고 모두사 언론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 SBS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SNS 글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조폭 연루소를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수하게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보도할지 궁금하다.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의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저는 윤석열이 망한 딱 하나 이유는요. 그 선거 되기 전까지는 뭐 한 가지 억울한 게 있어요. 근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뒤끝 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됐더니만 그 다음에 뭐 내가 어떻게 0.7% 차로 이겼냐, 사실 10몇 프로 차로 이겼는데 이게 뭐 조작 아니냐 해가지고 부정선거 믿고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 됐으면 좀 쓸데없는 거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방송 때문에 진짜 조폭이라고 믿은 사람이 다수여가지고 뭐 조폭 연루설 때문에 피해 입었을 것 같으면 대통령 안 됐죠.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충분히 그런 보도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거 갖고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뭐 행정조치나 이런 거를 걸어가지고 그게 정정될 정도가 아니었으면은 지금 와서 뒤끝 해봤자 뭐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힘자랑이고 근육자랑이지. 저는 만약 제가 대통령 되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당장 그것이 알고 싶다. SBS PD부터 해가지고 방송국부터 해가지고 진행자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 부담 느끼고 확 부담감 느끼고 압박을 느껴서 이거 어떻게 그 다음부터 이거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영하 변호사가 이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서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네. 자, 그 부분은 그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기인 사무총장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이 사안과 별개로 또 다른 사안이 있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요것 때문에 묻혀버리는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권력은 크지만은 국민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와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은 유한하거든요. 오늘 하루를 이거로 날린다는 것이 대통령이 가진 권력의 상당수를 여기 날려버린다는 건데 저는 이거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공식적인 개선과 라인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소셜 미디어에 막 올리고 하는 게 저 나라의 리스크가 된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를 참모회의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올렸으면은 그 참모를 다 잘라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그냥 참모들한테 못할 말을 그냥 이렇게 소셜 미디어로 날리는 거면은 이건 굉장한 뒤끝입니다. 자, 전재수 씨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어제 수사를 받기는 받았어요. 어제는 그런데 수사를 받은 게 국조본이죠, 국조본. 국조본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어제 그 JTBC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전재수 의원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지역 보좌관이 사무실에 있는 PC를 하드디스크를 버렸는데 폐기했는데 밭에다가 버렸다. 밭에다가 버렸다. 밭에 하드디스크 심으면 하드디스크가 새로 자라나요. 왜 하드디스크? 밭에다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그 김웅 전 의원이 페이북에 또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자, 권성동 의원이 그 제기되고 구속된 거 비교해서 글을 썼는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 여러 가지로 PC 의원실에 압수수색할 때도 PC가 그 PC를 이렇게 막 안에 자료를 삭제하고 없애는 그런 것들이 들려서 그것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이 전재수 의원에 대한 이 경찰의 수사가 너무 봐주기식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적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뭐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안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와 이 전재수라는 범털 수사가 다르다. 이러면은 이거는 수사 공정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나 민중기 특검이 이거를 선택적으로 이제 인지 수사를 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이제 계속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권성동 의원은 항소심 재판 중인데 다음 달이면 항소심 재판도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전재수 의원은 지금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그냥 김태훈 고검장이 만든 그냥 특수본 그것도 지금 어제 처음 소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1억 원이 2018년도에 딱 늘어났습니다. 재산이 1억 원이 딱 늘어났는데 세비를 받아서 쓰는 사람, 세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국회의원이 다른 기업체라든가 다른 무슨 뭐 가게라든가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세비를 받았으면서 재산 1억 원이 순증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제가 아는 뭐 국회의원은 이제 재선하시는 분인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재산이 몇 천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딱 세비만큼 늘어나가지고 한 6, 7억 되신 분이 있거든요. 이제 별명이 그래서 이제 기다려서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슬만 먹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근데 기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거. 근데 이게 보니까 이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이에요. 네. 김도읍, 조경태 의원들이 제기를 했는데 2018년도 총재산이 1억이 늘었는데 합동수사본부가 2018년도에 늘어난 전재수 의원 재산 1억 원을 보니까 요때가 통일교에서 지금 자금 수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돈이 아니겠느냐. 와,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김도호 의원님도 수사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부정한 돈을 받았는데 그거를 재산 신고를 하는 것도 참 신기한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돈 받아서 쓰고 뭐 했다는 논리 아닐까. 월급은 그러니까 월급은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규명이 돼야 된다 봅니다. 이건 당연히 이상하죠. 그 사실 정치하면서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월급을 받아도 이제 세비가 한 달에 한 900 몇십만 원 찍히거든요. 900 한 90만 원 찍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국회의원은 어디 밥 얻어 먹고 다니기 쉽지 않고 이러니까 그만큼 써요 또 많이.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흔히 그냥 의원님들 하실 말씀이 집에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하는데 특이합니다. 전재수 케이스는. 네. 그래서 전재수 의원에 대한 국조본의 합수본의 수사가 그냥 털어주기 수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인데, 자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지역 보좌관이 사무실 PC가 하드디스크를 버렸는데 이걸 밭에다 버리고 지금 아니, 복구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는데 돈 받은 뭐 증거 사진을 하드디스크에 넣어놨을 리는 없거든요. 그만인즉슨 뭔가 지역 보좌관이 봤을 때도 야 이거 말고도 문제될 건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에서 별건 수사를 우려해서 하드디스크 던졌지 무슨 통일교에서 하는 걸 기념사진 찍어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드디스크에 뭐가 있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마지막으로 지금 그 대통령이 참 만기칠남입니다. 만기칠남인데 지금 보면 석유값 원유값 이것 때문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하면서 차량 오부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이 됐는데 자 대통령이 또 한번 SNS 글을 올려서 최고 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를 신고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보통 이게 최고 가격제는 정유사 도매 공급가에만 그렇죠. 적용되는 건데 일반 소매 주유소도 신고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게 어디 섬 같은데 가 있는 이 주유소 이런 데는 진짜 한 번 기름 받으면 그거 소비할 때까지밖에 방법이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비쌀 때 받아놓은 주유소들이 표적으로 찍혀가지고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가격 통제에 손대는 정권들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베스피에르 이런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우유 값이 비싸니까 우유를 싸게 팔아라 이랬더니만은 우유 안 팔고 말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우유가 없어지는 사태. 그래서 더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격 통제의 유혹은 굉장히 정치인들한테 세게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돼? 이걸 정치인들이 되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게 진짜 돼? 내가 가장 알량한 권력고 거부권이란 게 진짜 되네? 오씨 거부권 괜찮은데 하니까 이거에 중독된 거거든요. 가격 통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만기칠남시고 야 이거 돼? 되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겠다. 물가 오르면은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이제 날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주택에 대한 가격 통제 시작했죠. 기름값에 대한 가격 통제 시작했죠. 이 가격 통제라고 하는 거는요 무조건 그 튼살이 생깁니다. 이거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예. 준수한 토크 예. 1시간 동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요. 기름값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가지고 거기서 균형점이 만들어지는 것과 이건 공급 통제거든요 사실상. 예, 이 이하의 기름값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안 돼 해버리면은 그 값을 안 팔아요. 공급 통제거든요. 공급 통제는 복리후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그 남미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나왔던 거 아니 시장에 물건이 없어. 왜냐면 손해보고 팔기 싫으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자 호르무즈 예. 호르무즈 관련해 가지고 좀 파병해달라 뭐 이런 트럼프 대통령 요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그게 파병이라든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그때 부차관보 왔을 때도 그 얘기했어요. 부차관보한테 뭐 사실 이란과 한국은 특수관계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무부에서 온 사람한테 서울에 IT밸리 이름이 테헤란로인 걸 알고 있냐. 그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다. 네. 이게 예전에 우리가 이란하고 특수관계였고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는 96%가 봤다고 할 정도로 네네. 유명해서
한국과 이란은 특수관계라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난 그런 거 전혀 몰랐다 이러는 거예요. 부처가 뭐가요? 예. 그래서 사실 그분이 이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나중에 만약 전쟁 그때는 한 2주 전이었으니까 전쟁이 이제 시작될 때였는데 전쟁이 지속되어도 나중에 언젠가는 이란에서 민사작전이라는 걸 해야 될 수도 있고 전후 처리라는 걸 해야 될 수 있는데 그때 한국과 이란 간의 관계는 굉장히 유용할 거다. 그거를 미국이 전략적 자산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때 그런 거 몰랐는데 고맙다고 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최대한 이제 전투 부대의 성격에 그러니까 그 해군 함정이든 아니면 뭐든 전투 부대 성격의 파병은 안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정치인의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이걸 반대급부로 무슨 뭐 삼자서 아이디어처럼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쟁에 우리 군이 투입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석유 공급망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저는 국제 분쟁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화해야 된다. 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대만 분쟁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권역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란 분쟁에까지 우리 파병한다는 건 해군 함정 몇 척 정도일 텐데 조심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생각이. 근데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옛날에 항행의 자유 이런 것 때문에 해적 잡으러 갈 때 이럴 때 우리의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뭐 크지 않을 거니까 갔겠지만은 이란은 지금 거의 고슴도치 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만지면 다 찌를 거야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함정이 거기에 파병된다. 저는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의원 등은 좀 파병을 하든지. 이건 해적 잡으러 가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혹시 의견이 어떠신가? 저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옛날에 이제 미국이 걸프 전쟁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게 이제 쿠웨이트 해방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그 당시에 걸프전 할 때 그때도 똑같아요. 우리 그 다국적군이란 걸 그때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이 결성돼서 슈워츠코프가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벌인 거잖아요. 네. 그때 다국적국을 결성하는데 몇 달 걸렸어요. 그걸 해놓고 이제 사실 쿠웨이트 해방 전쟁이라고 들어가서 한 건데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후적으로 우리한테 갑자기 와달라고 하는 건 미국도 계획이 안 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예, 돌발적인 그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가 어디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 야 우리 이제 좀 생각보다 전쟁이 다르게 돌아오고 있으니까 와라 이런 거는요 축사 투입이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3월달 중수한 토크는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기인 기억시단 사무총장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이기인, 윤희석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뵙고요. 네. 우리 이준석 대표와는 또 4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